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치혁명을 지향하는 방송 헬조선 독립군 역정. 네. 역정이라는 게 딱 그 호통친다, 뭐 역정낸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역사와 저희가 정치, 역사와 정치니까 역정으로 이제 약자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호통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 일단 이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좋네. 자, 오늘 처음 모셨는데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주권방송 청취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청남이에서 활동했던 지라프 변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 네, 저는 우리사연구소의 이춘영입니다. 네, 저는 권호익입니다. 예, 사장님은 예, 김원웅입니다. 네. 정치인 출신이라 이름은 또박또박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도 지금 뉴스 속보를 좀 봤는데 예, 북측 그 조평동에서 개성공단에 그 잔류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 추방 5시 반까지 하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고 모든 자산을 다 동결한다. 그 완제품, 반제품, 뭐 설비 이런 거 다 이제 그 개성공업 관리지구 그래서 관리하겠다라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를 군사지역으로 다시 환원한 거죠. 원래 군사지역이었으니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막 숨가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역사 정치니까 네. 이게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현재 한국 정치를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 하거든요. 여야가 지금 단일화됐다. 반북 단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완전히 개판인데 이 얘기를 주제로 좀 얘기를 좀 긴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위성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는 로켓,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이라고 불러야겠죠. 인공위성을 네. 로켓에 실어서 그쵸.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위성이라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네. 한국에서는. 그렇죠. 뭐로 불러야 되는 거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로 불러야 되는 게 지금 온통 언론 정치 뭐 다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나마 예전에는 로켓이라고 좀 중립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표현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뭐 네네. 언론 이런 데서 다 미사일이라고 맞아요.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뭔 얘기 안 하시던가? 제가 느낀 거는 막상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인공위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아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북한에서 수소폭탄도 지금 내놓는 상황에서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다 다 얘기하는 애들인데 저걸 굳이 인공위성을 쟤네들이 하는 거면 인공위성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외세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빠가 되게 이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래서 보통 국민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굳이 지금 정치인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그 민주당의 어젠가요? 민주당 의원 중에 진성준 의원이라고 위성을 왜 미사일로 불러야 되냐, 미사일로 불러야 애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감동 굉장히 많이 받았던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성준 의원도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초선인데 사실은 그 초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든 이런 총선 앞둔 국면에서 소신 있는 발언하면은 자기한테 표가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혀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다가 그나마 이제 진성준 의원이 그 한마디 해가지고 참 저는 다행이랄까 아니면 상식적인 건데 그 딱 돌출되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얘기부터 좀 하면 좋겠는데, 개성공단 얘기는 좀 이렇게 두 번째로 하고, 위성 발사를 공식적으로는 98년도에 처음 했단 말이죠. 그때도 광명성이었죠. 예. 근데 우리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그랬었죠.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98년도에 처음 발사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한번 뭔가를 발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식적인 그 북한의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광명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때 한미에서는 실패했다고 했었는데 북측에서는 이제 성공했다고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두 차례 발사를 하죠. 2012년 4월에 광명성 3호를 발사했으나 이것 실패를 했고요. 요 실패는 근데 또 특이했던 게 북한에서 요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죠. 실패했었다고. 네. 그리고 그해 12월에 12월 8개월 12일 날 만에 8개월 만에 다시 광명성 3호 2호기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발사를 해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때도 한미에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 만 3년 정도 지나서 이번 2016년 2월에 광명성 4호기를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에서도 성공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에는 네. 보니까 이게 그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어디지? 어디 하여튼 구글에서 아주 구글에서. 네. 그걸로 모바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위성이 지나가는 모양이 다 보여요. 진짜요? 못 봤냐? 못 봤어요. 막 트위터에 막 홍보됐는데 공식적으로 그 KMS 네. 광명성 4-4 해가지고 번호도 부여됐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성이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이 난리냐 이거지. 그렇죠. 98년도에 대표님은 그 식당 하셨죠. 예, 그때는 뭐 이제 우리 꼬마민주당 사람들이 네. 뭐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철, 재정구 뭐 같이 이렇게 식당 할 때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고기 구이 전문점을 한우집이다 한우집. 예, 그래서 그 했는데 하로동선이라는 상호를 갖고 이제 서울 강남에다가 식당 차려서 한참 그때 이제 돈 벌 때인데 그때니까 이제 직접 정치 현장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된 대로 그냥 쉽잖아요. 그냥 그 로켓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하면 미사일이고 그리고 지구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뭐 물체를 해가지고 대기권 바깥으로 쏘면 그건 위성이잖아요. 이건 폭탄을 실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지구 궤도에 올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거기다 돌멩이를 올렸든 나무 투막을 올렸든 뭐 올렸는데 그럼 이거는 분명히 위성이라고. 근데 그걸 구태여 막 미사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좀 억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억지가 통용되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냉전적인 우경화로 편향돼 있고 그런 좀 병든 사회 같아. 그게 이게 사실. 서로 감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종편 잠깐 보다가 그 남주홍 있잖아요. 남주홍. 예전에 통일부 장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지고 전문가랍시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번에 쏜 그 위성 미사일 말실수를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 진영의 눈치를 보나 봐. 말실수할까 봐. 남주홍 씨 갑자기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명박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남종훈 천거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국회 명단에 넣었어요. 그때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임기 기간이었군요. 그때 임기 기간이니까 내가 청문회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안 되겠다는 여론이 나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사퇴시키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인간적으로는 제가 뭐 그 사람이랑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은 통일부에는 영 안 맞는 사람이에요. 반통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인사청문회에 내가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 갖다 놓고 내가 사회를 본다는 게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청문회를 안 하겠다.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바꿔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잘 특별히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 평소 때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딴 건 모르겠는데 뭐 무슨 통일부 장관 이거는 좀 내가 아니다는 싶어가 들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사람이 6.15 공동선언 자체를 굉장히 막 이적 문건화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뭐 글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을 진짜 하면 안 기억하고 있어요. 됐었네요. 네. 제가 얘기를 돌아와가지고 그거 어쨌든 이제 역사니까 네네. 그거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잖아요. 이게 네. 예전부터 그랬고 몇 년째 계속되는 논란인데 그 역사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이 인공위성이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로켓이냐 요건데 사실은 모든 그 인공위성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그 기술은 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네. 북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나치 독일에서 원래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제 소련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성공시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1세대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1세대 탄도미사일을 소련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설치하고 장착하고 발사까지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의 뭐 하루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다 포착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그냥 폐기하자니 아깝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을 인공위성으로. 올리는 로켓 추진체 기술로 전환시킨 게 이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국제 정치에서 힘 센 놈이 쏘면 인공위성인 거고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사람이 그런 국가에서 발사를 하면 미사일이 되고 사실은 두 기술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대부분의 국민들 다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맞아. 네. 우리도 직접 봤잖아요. 국내 TV로 네. 나로 발사 과정을 다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근데 98년도는 이게 TV에 맨날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가 그 시커먼 게 그 광명성호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그때는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이제 페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페리 이제 전 국방장관 그 공화당 시절에 국방부 장관인데 민주당 시절에 그 대북 특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북한을 방문했죠. 방문해가지고 관리들도 만나고 뭐 군사 시설도 이제 돌아보고 하고 나서 보고서를 이제 의회에다 제출했죠. 정부가 의회에. 그게 이제 페리 보고서인데 그 주장의 핵심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르죠. 우리가 바라는 북한을 그렇죠. 북은 악마여야 되고 워너비. 악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 속에 지금 여야가 다 빠져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다른 나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다른 나라 이게 차이가요. 있는 그대로의 다른 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대등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갑을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그러니까 페리가 그 당시 보고서가 우리가 계속 그걸 갑을 관계로 요구를 해왔는데 야 이거를 그냥 대등한 국가로 인정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 갑을 관계에 저항을 하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갑을 관계를 요구하면 뭐 다 웬만하면 응하거든. 심지어 일본도 응하고 독일도 응하고 군사적 면에서. 근데 그거 안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러시아 정도 되거나 또는 뭐 중국 정도 되거나 또는 이런 나라 정도 되면 갑을 관계를 요구하면 좀 안 듣고.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들 중에서 안 들은 나라 중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쿠바, 쿠바나 이런 나라.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갑을 관계 요구를 저항하는 나라. 그러니까 저항하는데 저거 도저히 저항을 우리가 이렇게 억누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대등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페리 보고서의 핵심적인 흐름이죠. 네. 근데 그 한국 정부가 한국 그 권력 중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 거꾸로 됐지만 미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의뢰 관계로 미국을 바라보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죠.
한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의 상층부 해방 이후 70년 동안 상층부라는 게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미국 국무성이 만들어 놓은 권력 구조잖아요. 네, 그 권력 그렇죠. 구조가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메가더가 와가지고 한 기본적인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근본적인 흐름이 이거예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골치 아프다. 아 진짜요? 친일파를 다시 기용을 해서 그놈들을 내에게 권력을 주면은 미국이 이게 충성을 다 바치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된다. 그거에 의해서 남한을 조종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뭐 박정희나 뭐 정일권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남한에 있는 이제 70년 동안의 친일의 바탕을 뿌리를 둔 그 사람들은 미국이 구세주죠. 미국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수청의 대상이야. 해방 이후에 나치 처벌처럼 나치 협력자처럼 페텐 프랑스의 페텐 뭐 괴뢰 정권 같이 무슨 청산의 대상이 됐을 텐데 그 청산이 안 되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의 조국이지. 그들이 과거의 조국은 일본이었고 새 생명을 주신. 그리고 과거의 조국은 이미였고 그 과거의 조국이 지금의 조국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아주 알아서 기꺼이 갑을 관계를 승복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역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뭐 한국한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누구를 지도자로 넣든 따라간다. 그렇죠. 들쥐와 같다 이런 평가를 한 게 자기네들 만든 구조네. 그렇죠. 자 다시 그래서 예. 위성이네요, 그죠? 위성이라 불러야 그렇죠. 되겠네. 2006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저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한반도에서 이제 이게 안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안보 문제화 시킨 게 이제 2006년 첫 핵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북에서. 그 당시에 집권당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좀 교훈이 그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통일 외교 통상 위원장을 현직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상황이 뭐 국내나 국제적인 상황이 되게 국제적인 상황은 미국의 압박 그다음에 부시 정부잖아요. 부시 정부라는 것이 그 네오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강압적인 정치를 쓸 때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대통령인 노무현이가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미국이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정치권에 어떤 압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예를 들면 뭐죠? 이런 거죠. 그걸 제재를 하자. 북을 제재를 중심으로 하자. 근데 노무현 정부는 그거를 대화로 풀자. 이게 차이가 났죠. 네,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저도 이제 논의의 핵심 멤버 몇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인너서클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유적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자유적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약한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비난하는 것은 좀 비겁한 거다. 우리가 비겁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걸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부시 정부랑 갈등이 좀 있었죠. 갈등이 좀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압력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만나가지고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건지. 미국이 취하는 태도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미국이 또 발언을 통해서 보통 미국의 그 상층부에 있는 핵심적인 인사들이 무슨 발언을 하면은 그 동안에는 한국에서 알아서 기어서 그 말에 맞장구 치고 하는 거거든. 그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무슨 구체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그렇게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서 기해야 되는데 알아서 기는 걸 안 한 거지. 열받았겠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근본적인 거는 미국이 일제 때는 미일 동맹 체제에 조선을 일본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 남한만을 미국이 이제 이렇게 3% 이남만을 미일 동맹 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탄탄한 체제에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니다 그러고 따지고 하는 게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미국이 오랜 동안 동북아 정책에 대한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데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부추긴 산물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 것이 우선 금강산 관광 부추긴 성과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성과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금강산 관광을 하여튼 폐쇄시켰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이 이해관계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성공단의 폐쇄, 금강산의 폐쇄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 세력이 친일에 기반을 둔 반민족에 기반을 둔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이걸 지키는데 사실 총대를 맨 거죠. 근데 그건 알아서 근데 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존립 자체가 뿌리가 그러니까 언젠가 그 작년에 보니까 김무성 씨가 이제 미국 가서 진짜 예의 바르게 하더라고. 예의 바르게 하는데 막 큰절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저건 참 예의 바른 사람이다. 자, 진짜 예의 바른 분이구나.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일제 때 친일한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청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미국이 생겨가지고 계속 대도로 권력도 잡고 돈도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아주 예의 바르게 큰절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돼요. 금강산 관광을 했는데 나도 역할을 뭐 하나 해야 돼. 미국 중에 하나. 미국의 예의를 표시해야 되잖아. 업적으로 생각했네. 이명박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평가를 충실히 이행을 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조사원인가 연구위원인가 레리 릭스라고 하는 그 의회 조사국의 그 관리가 금강산 관광 대금이 북의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면서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분위기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는데 의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지. 딱 그래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그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뭐 이게 어쨌든 금강산 관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벌써 어땠습니까? 2023년도에 그 한번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간에 폐쇄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의 이제 핵심적인 뭐 지도부 쪽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바웰 벨이라고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일시 중단이라고 정부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미 벌써 2013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 러셀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외신 기자 클럽 기자들이랑 간담회 중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아주 중단 결정에 지지장을 또 표명을 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은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단일 국가가 됐을 경우에 미일 동맹 체제를 가지고 문전
옥답이잖아요. 남한 지배 계층들도 자기들이 세우는 친일파들이지 친미 친일적인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리고 막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미국 무기 잘 사지. 응? 아주 이게 아주 진짜 귀염둥이잖아요. 근데 이 귀염둥이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서 저는 계속 귀염둥이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박근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희화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또 국민에게는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외교지만은 박근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나 우리라는 게 무슨 표현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우리 국민인가 국민을 지금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또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네. 응? 그런 지금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누군가 저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거기 저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력이 크니까 우리 국방비 예산만 해도 북한의 전체 예산의 4배쯤 되잖아요. 국방비 예산만. 전체 예산에? 북한 전체 예산이 4배가 되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오바마 바지가랑이 잡는 거야. 박근혜가. 이명박이도 그러고.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켜온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라는 개념이 난 조금 누군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 응? 우리라는 게 표어도 고투게더잖아요. 고투게더. 자기 선친이 옛날에 지켜왔던 우리 조국이었던 일본이었는지 자기를 오늘 있게끔 해준 자기 대통령까지 만들어지는 친일의 기본을 둔 그 세력들이 만들어진 미국이 지금 과거의 조국인 미국, 일본이나 또 현재의 조국인 미국이 그게 우리인지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옛날 민족 공동체가 우리인지 이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 어쨌든 저는 이게 그 위협이라고 느끼는 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저거 위협이야. 자기의 전략에 잘 먹히지 않는 이 구조가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는 그 느낌을 공감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 박근혜가 표현하는 우리라고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6년도에 어쨌든 대화로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 정상회담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로 풀려 2007년도에 이제 제가 그 8월인가 7월 말인가 8월 초말 정확히 날짜가 기억 못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이제 몇 개월을 남겨놓고 그 해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을 때잖아요. 그 제주도에 휴가를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서귀포에 있는 어느 호텔, 조그만한 호텔에 그 알려줘서 갔더니 이제 권 여사랑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더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다. 7월 달에 7월 말쯤에서 그들이 제가 끝나고 나서 한 열흘쯤 있었더니 답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답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남북 화해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자기가 민족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아쉬움 그런 데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저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그 정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노생각.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사드라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드가 지금 한반도 우리 남한의 안전 평화를 지켜주겠는가.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면서 들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근데 그건 사드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 국민들이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드는 그 이름 그대로 이제 고고도에서 이게 미사일이 이렇게 뭐 멀리 미국 정도나 이렇게 멀리 장거리 미사일을 쏠 때 대기권으로 바로 그냥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한참 가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그렇죠. 때 있잖아요. 재진입을 할 때 그때 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워싱턴 가려면 그냥 1만 2천, 1만 3천 정도 기로를 가야 되니까 그때나게 사드가 필요한 거지. 우리 북한에서 남쪽으로 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쏘거든요. 장사정부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아니 단거리 미사일도 단거리 해봐야 제주도까지 가는데 6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건 대기권으로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사드가 용도가 없다고 대기권 들어갔다 나올 때 쏘는 건데. 근데 사드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거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걸 갖다 놓으면서 우리 북한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주변 국가가 아무도 납득 못하죠 지금. 지금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그 배치하기 위해서 예. 북한의 위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위성을 미사일로 해야 돼. 우리나라의 애국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른바 애국자라는 사람들이 펄펄 뛰고 막 그냥 미친 듯이 펄펄 뛰고 북한을 뭐 어떡하자 뭐 이렇게 하고 공격하자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뭐 김정은을 어떡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분들이 북한이 300마일 500마일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해서 한반도에 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워싱턴 가는 미사일 한다 이렇게 펄펄 뛰는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 북한이 지들이 진짜 우리 애국이라면 뭐 부산 가고 대구 가고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가는 그 사거리를 가진 단거리 미사일 할 때 펄펄 뛰었어야지. 우리 오는 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미국 가는 거 워싱턴 가는 거 하면 펄펄 뛰는가 이해가 안 돼. 효심이네요. 아주 효심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 거는 보통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는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다 팔았으니까 네. 다 팔렸다. 또 새로운 거를 또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드시는 거 아닐까요? 이거 너무 비아냥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이게 다 예상을 했잖아요. 이게 그런 정부니까 뭐 남북 관계에서 별 전망이 없어 보인다. 사드를 한국에다가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다 설치하자. 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는 빨리 하자.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하려면 빨리 하자. 이렇게 사드 배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사실 필요 없는 사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더구나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역사에도 비슷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때 처음에 요구가 정명가도예요.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이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사드는 분명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정명가도 비슷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에 했던 얘기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게 요구했던 주장과 미국이 지금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다는 내용과 놀랄 정도로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뭐 예상은 했는데 그 정치권 있잖아요. 네.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유심히 쭉 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우리 변은혜 양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 나 부끄러워.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민망하네요. 네, 모른 척하고 읽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당, 정의당, 녹색당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이 한 말을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 또한 테러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겠다. 북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발언을 해주셨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과 동시에 역시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인재 최고위원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북한이
경제 위기가 오히려 북한의 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김원웅 의원님 후배인데 아 진짜요? 외통위 위원장. 외통위 원장 깜짝 놀래라.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홍명표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 600명에서 700명 선인데 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축소 조정하겠다. 또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며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더불어민주당 공보실에서 얘기한 규탄문입니다. 북한은 남북이 계속해서 경제적 파탄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우리가 자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을 통과시킬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경고한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일단 민주당 합당하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합당해도 선색이었겠어. 아니 네. 그 민주당 공보실에서 나온 이거 당에서 나온 그쵸, 논평인데 네네네. 하나는 남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북이 그 조장을 하고 있으니 그걸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진짜 웃깁니다. 규탄을 경고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왜냐면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또 이런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경고한다. 규탄을 경고하는. 네. 무섭습니다. 규탄을 경고한다. 규탄을. 무섭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좀 아까 국민당이라고 했는데 국민의당 아니야? 그렇지. 네, 국민의당 맞아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네, 국민당은 맞습니다. 아니고. 네. 없을 건데. 국민당은 근데 없어요. 정의당에 있고 녹색당이랑 노동당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그래 해보죠. 네,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이 말한 정의당 내용은요.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책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이제 대화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하지만 무모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행동으로 규정하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상임대표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자학적 행태로서 저와 정의당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 이에 맞서서 우리는 한반도 핵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이 너무 궁금하고요. 정치권 역시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가 국회에서 구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단합하는 것이지 정부가 계속 안보 논의를 독점하면서 국민들에게 따라올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민주통일 정치포럼에서 중요한 네. 오, 기가 먼저 뜨이네. 북 핵실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그게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완전 다르니까. 네네네. 네. 마지막 이걸 하고요. 노동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붙였네. 노동당까지는 하죠 뭐. 네. 녹색당 빼고요. 마치 북한의 군사행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가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듯이 역시나 이 인공위성을 북한의 군사행동이라고 규정을 했었고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건 불가피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 다자 간의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때까지 얘기한 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다르죠. 민주통일정치포럼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요. 인류 역사상 어떤 시대이든 어떤 국가이든 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 자위적 국방력을 키우지 않고 존립한 국가는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방어적 성격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창립 정신인 주권 존중,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외면한 채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도덕성을 포기하고 있다.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제재와 봉쇄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강권 외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일 뿐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분단 고착화의 음모이고 동북아 평화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최근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를 끌어들이고 오자 회담을 제안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핵전쟁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공동선언 등과 일관된 민족 자주의 정신을 되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 라고 길게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끌려서 그랬나 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민주통일 정치 포럼은 예. 정치 집단이지만 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 그 여야 당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선봉을 제일 먼저 최고위를 소집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안보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막 규탄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뭐 예. 북한의 괴멸이 시간 문제다 그랬나? 뭐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앞다투어서 지금 안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야당도 기본은 북을 규탄하고 그나마 대화를 그렇죠. 네. 좀 따라 붙이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는 군사적 도발, 미사일 발사 이런 식의 그런 이걸 거죠.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여기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뛰신 분이어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참 그 특히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요 논평을 보면서 이제 특히 심상 대표 그런 얘기를 저는 그 심상정 대표의 발언 브리핑을 저도 봤는데 그거 이제 북한을 규탄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이 애매한 표현으로 맞아요. 많이 점철돼 있거든요.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심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상상력, 뭐 비전. 새로운 비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이 말을 아끼는 것인가 아니면 그 형용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돌리는 것인가 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이제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이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고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안보 협력과 대화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실제 이것도 사실은 그 엄청나게 퇴보한 거죠. 예를 들면 2006년, 7년 이렇게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육자회담이 잘 순항하고 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어떤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된다고 어떤 그런 정략적인 판단이랄까 나쁘게 말하면 정략적 판단인 거고 뭐 좋게 말하면 국민 정서를 고려한 거고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야당이 보이는 그런 어떤 지금 논평이랄까 이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좀 거슬리죠. 모순적이지 않냐. 그 특히나 종편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야 북한 문제에 초당적으로 규탄, 일제 규탄 이렇게 딱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말 누가 봐? 그렇죠. 애매한 말을. 제가 하나 이거 한 말인데 수소 폭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침략 의도를 가진 국가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누구 말 같아요? 수소 폭탄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침략하려는 국가들을 주저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 전 정답을 봤습니다. 누군데? 전 얘기 다 알아보고 있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게 요즘 북한이 한 얘기 같잖아요. 김정은이가 할 말 같잖아요. 네네. 그게 1966년에 수소폭탄을 개발하면서 영국 수상 이든이 한 말이에요. 영국이 개발하면서 영국이 지들이 개발하면서 그 전에 개발 완료되기 직전에 이든 수상이 공개적으로 할 말이야. 그 좌파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보면서 와 근데 이든을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든이 처칠 다음에 이제 영국 수상을 1966년도에 했는데 처칠이나 이든이나 뭐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노선인 사람인데 처칠이나 이든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문장 중요합니다. 의장 저기 네. 중요하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그 말만 누가 했나를 얘기를 안 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그냥 하면은 네. 그 김정은 이야기 같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특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중국에서도 60년대에 핵 개발하고 나서 네. 발표한 성명 보면 아, 북한이랑 맞아. 똑같아요. 맞아. 아. 중국의 성명을 예.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똑같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어쨌든 뭐 그런 실제로 얘기가 많은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중국이 핵을 개발한 이후에 미국이 걸핏하면 중국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메가더가 한국 전쟁 때 하고 그렇죠. 중국 지도부를 제가 통일통 위원장님들 만날 때 그때 굉장히 당황했대 자기들이. 자기들은 핵이 없는데 그런데 핵을 개발한다면 미국이 그런 압박을 안 하더래. 그 빈말로 해도 네. 핵을 어쩌고 이따위 소리는 안 하더라. 그래서 핵을 가지고 냉전 시대에 평화를 유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미국이 걸핏하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 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이 진짜 뭐 워싱턴에 보낼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하면은 미국이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겠네요. 못하죠. 그 역사적 사례가 있어, 그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우리가 그 측면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늑대가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은데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빨 막 벌리고.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시를 막 만들어. 세워줘 바짝. 근데 가시를 막 세우니까 야 옆에 있는 토끼가 야 고슴도치 주고 넌 막 그 가시를 왜 세워 그러는 거야. 가시 뽑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늑대 보고 너 이빨을 갖고 대물고 잡아먹지 마라 이 말도 같이 해야지. 응?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약한 가시 고슴도치 보고 왜 너 그 뽑아 가시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남북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 비슷한 거예요. 늑대 보고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는 늑대 보고 야 이빨 갖고 자꾸 내가 위협하지 마 이런 얘기는 했거든. 그리고 북한 보고도 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응? 근데 이제는 저쪽에 보고 물어 이렇게 하면서 늑대 보고 물으면서 야, 너 가시 뽑아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균형 감각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라게 나는 누군가 진짜 그 말 들을 때 좀 아까도 지금 보니까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랬다고. 지금 사드 배치에 개성공단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드 배치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생존을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누구냐고요. 사드 배치가 북한이 넘어온 미사일 못 먹는데 미국으로 가는 걸 미리 여기서 미리 여기서 봐주고 미리 탐지해주고 탐지해주는 거죠. 탐지해주는 거. 워싱턴 가는 거는 그거 가는 거 우리가 막아줘야지. 그런 거 그게 미국이 우리냐고요. 응? 지금 다 거기에 지금 심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그다음 야 중에서도 그나마 또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데까지 다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완전히 굉장히 보수랑 노선을 같이 해버리는 거죠. 이게 한국 정치에 저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다. 그죠. 민족 문제를 가지고 자기 당략을 따져서 당량 하위로 지금 취급해버리는 이런 정치 행태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개혁 대상이고 발전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컴퓨터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잊어버리거나 하드 고장 나가지고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소에 데이터 잃어버리지 않게 이제 백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책은 개인 출판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펀딩을 통해서 선구매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텀블벅.com/데이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프로젝트를 찾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 당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www.tumblpug.com 텀블벅 사이트에서 김인성의 출판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아까 그 새누리당 긴급 비상대책회의 거기서 네. 이제 홍영표 장관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일에 인원 축소 네. 얘기했거든. 네. 인공위성 발사 당일에 이제 인원을 6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틀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영표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네, 그 정부의 그죠? 정부의 태도가 바뀐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2월 10일 어저께죠. 네. 2월 10일에 그 외교안보 수석 주재로 NSC 회의가 열리고 오전에 열리고 1시경에 이제 엠바고 자료가 나갔대요. 기자들에게 엠바고 자료가 나가서 개성공단 폐쇄한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그 우선 먼저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입주 대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주 대표들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축소 조치가 있겠구나 네, 이 정도로 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중단. 네, 중단된 상황. 그것도 이미 이제 출입도 상당히 통제해가지고 그 오늘 5시에 벌써 이제 북측의 전면 통제를 선언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전에는 남측에서 먼저 출입을 상당히 제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트럭 한 대, 하루에 한 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그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가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트럭 한 대로 뭘 가져 나오겠어요. 예전에도 그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 보면은 바리바리 막 이렇게 짐 싸가지고 나오는 맞아, 맞아. 트럭들이 이제 계속 그 뉴스 화면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된 완전히 거다. 뒤통수 친 거네. 네. 그러니까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데 요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이 개성공단 폐쇄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제 개성공단 그 폐쇄가 오히려 이제 남측에 대한 자해 행위 아니냐. 북측의 경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북측의 경제 그 교역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개성공단을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국민에 대한 재산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이렇게 폐쇄까지 할 그 급하게 한 이유가 뭐냐 대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조폭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조폭들이 칼로 확 끄면서 야씨 덤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딱 보는 것 같은데 예상하셨어요? 폐쇄? 나는 중단? 사실 2013년도에 박근혜가 그 당시에 일시 중단했을 때 네네. 중단하고 나서 미국 측 반응이나 미국 측의 중요 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여튼 영구 폐쇄를 희망하는 말을 공공연히 했거든. 그런데 그럴 때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미국의 뜻에 충실히 따라서 그 임기 안에 폐쇄를 하겠구나. 난 그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사람들 뭐 강연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이거 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무슨 전문가들이나 또는 무슨 뭐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나 장관 아까 홍표 장관이 예를 들면은 뭐 600명 500명으로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막 그냥 바뀌었잖아요. NSC 바뀐 거는 박근혜가 그냥 일방적 지시거든.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그렇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박근혜의 의지라고. 그래서 박근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 뭐 그런 거 세상을 이런 의식이 박근혜한테 무슨 민족이라는 거 민족 공동체라는 거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박정희가 일본 왕에게 개처럼 충성하겠다.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혈서를 쓰면서 충성을 선언한 박정희에게 독립 정신을 기대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민족이라는 게 거창스러운 거야. 그 말하면 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그 말하면 자기 기득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민족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에요.
약간 볼드모트 어? 느낌이네요. 절대 말하지 마요. 적대적이라고 사실. 그 민족이란 단어, 민족 공동체, 남북 화해 협력 이런 말에 대해서 증오심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고 초라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초조감, 그게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쫓기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무리한 수를 쓰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 대북 관계만 빼놓고 무슨 중국 관계에 대해서 균형 외교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중국 측에서 반응도 좀 있었고 했잖아. 이번에 다 까먹어 버렸잖아. 응?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야 이번에. 본색이 드러난 거야 중국 측 입장에서 보아.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외교는 이미 파탄이 났어요. 이제 가야 될 때가 오바마 바지가랑이 잡는 거 외에는 땅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아까 사드 얘기도 그런데 사드에 대한 예를 들면 주변 국가의 반응, 그 이해관계가 있는 뭐 중국의 반응을 봐도 중국이 이제 그 환추시 스바오 중국의 이제 그 항구시보 항구시보에서 그 이제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언론을 통해서 먼저 자기 국가의 입장 같은 걸 미리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양국 간 신뢰에 엄중한 신뢰에 훼손을 시키는 거다. 엄중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에 상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게 옛날 딱 보니까 나 옛날 마늘 파동 생각나더라고. 마늘 파동. 마늘 파동. 옛날에 DJ 정부 때 우리 국내에서 특히 호남 지역의 민족에서 마늘을 재배 많이 하는데 중국 마늘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중국 마늘에다가 관세를 360% 특별 관세를 붙인 거예요. 근데 국제 규범상 국내의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대. 그러니까 중국이 야단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가지고 삼성이나 이런 데 반도체나 무슨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걸 딱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늘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100배 첨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더 크잖아요. 마늘이 얼마나 되겠어. 자기 그러니까는 손 딱 들었잖아. 손 딱 들었고 그거보다 더 많이 수입하겠다. 처음에 규제한 것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 들어가지고 마늘 협상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풀었는데 그때 뜨거워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관광객들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일부 안 온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관광업계가 지금 적자를 지금 한 10년 만에 최초의 적자를 대규모로 봤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지금 저렇게 메르스 이런 게 아니라 정부 통제를 통해서 그걸 뭘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요 사실. 아니 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까지 있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평택이나 이런 데다 사드 갖다 놓으면은 중국에서 일단 조준을 거기다 해놓고 있겠지. 유사시에 응? 목표가 조준을 거기에 그건 당연히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대구로 배치한다는데. 그러니까는 대구. 근데 뭐 미국 측이 이제 이렇게 원주 뭐 평택, 대구 이렇게 검토해 미국 측에서는 대구가 적절하다 이러는데 미국 측이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드를 배치할 때 그리고 사드가 이게 전자파를 쏘는 거잖아요. 이게 전자파를 그 멀리 1000km 이상을 보내려면은 전자파 얼마나 강해야 돼요. 그 사드 근처 그 기지 근처에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5만 평 정도의 빈 땅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위에 비행기도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사드를 사막에다 해요. 이 사람이 안 사는. 근데 우리는 할 때가 별로 적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대구로 왜 했는가나 이해가 안 돼. 미국에서 의견이 대구를 지원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대구 유권자들이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거 오면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무슨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구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데니까 거긴 가도 자기들이 대구는 그런 걸로 막 사람이 암이 걸리든 뭘 하든 박근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아. 대구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미국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것도 나중에 들어올 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맞아. 전 사드 그런데 또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오자회담 요구를 했을 때 네. 그 뭐 중국 북한 빼놓고 우리 오자끼리 모이자고 박근혜가 하니까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리브로프 외교부 네.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게 오자회담은 좋은 생각 아니다 딱 이렇게 끊었잖아. 그리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은 육자회담이다. 대화로 풀라는 얘기거든요. 응?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2014년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1억 불에 불과한데 앞으로 그 10억 불로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러시아가 입장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봉쇄가 이렇게 해서 봉쇄가 되지 않는다고. 안 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박근혜 정부가 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지금 깨어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일깨웠던 명예, 뭐 박정희 하면 뭐야 나라를 근대화를 뭐 하여튼 뭐 일꾼 명예 또 재산, 권력 이 권력을 지니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기득권 세력들이 도덕성이 붕괴로 해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이런 강박관념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것도 그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들은 자기들이 불안감, 강박관념이 예? 표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이제 몸살이고 야당까지도 몸살이고 뭐 있는데 야당이 도대체 왜 저렇게 몸살이는지. 예? 근데 하기야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보면 4.19 혁명 일으킬 때도 막 민중들이라도 이승만 쫓아낸다고 할 때 그때 야당이 이승만 나가란 말 안 했어요. 이기부위만 나가라고 그랬어. 맞아. 그 당시에 이기부위만 나가라 부통령 된 거 이승만이는 건들지 않았다고. 근데 민중이 일어나서 이승만이를 뒤엎은 거야. 6월 항쟁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민중들을 들여나서 6월 항쟁이 됐지. 그 당시 야당이 6월 항쟁을 해가지고 성공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1 운동도 마찬가지지. 예? 3.1 운동도 뭐 3.1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민중이 직접 나서는 상황에 대한 그런 그게 역사의 전환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이런 것이 더 가속화시킨다고 봐.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시키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민중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때다. 이런 시대가 좀 빨리 오게끔 만드는 거다. 야당도 못 믿겠다. 야당도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지난 얘기긴 한데 내가 현역 국회의원 할 때 한 번은 기자들이 내 방을 치웠더라고. 지금 그 한때 제야에 있었던 지금 여당에 옛날 민중당에 있다가 여당에 뭐 지금 국회에 뭐 하여튼 이름을 내가 이게 좀 현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는데 김원웅이가 어떻게 보냐 하니까 아이 김원웅이는 너무 성숙이 되지 않았어. 나는 성숙돼서 지금 이해창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야에 있던 분이 같은 또래들인데 근데 나보고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내가 아이 됐다고 나는 나는 그냥 성숙하지 않은 채로 끝까지 남아 있을게. 네 그랬어요. 그 어느 신문에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은은이는 누가 무슨 얘기하는데 김은은이 난 성숙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을게 이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노무현이가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 정책에서 찬성받는 데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끝까지 성숙되기를 거부한 정치인으로 남은 건 그의 인간적 매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야당을 보면은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진보를 이게 성명서를 보면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성숙되어 있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첫째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야당이라도 그것이 기득권층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유혹이 진짜 달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유혹이 너무 달아서 저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요.
그 일제히 탄압에 의해서 변절한 사람 별로 없어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많아. 근데 정치인들도 저는 그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도권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 야당들이 좀 이런 데 제 목소리 못 내고 좀 더 움츠리고 있는 이유가 너무 성숙돼 있었고 그 현재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 놓치고 싶죠. 그 젖꼭지 좀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건데 민중들이 살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응시할 줄 아는 그런 정치 세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변인과 좀 비슷한 게 뭔가 시대적 전환이 보이고 요구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질수록 이 기득권 세력들은 더 그 악랄하고 더 이렇게 막 그 탄압을 세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통속적으로 막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뭐 깊을수록 뭐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아. 새로운 시대가 민중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가장 먼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종편도 만들고 뭐 이렇게 남북관계도 파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끌고 가고 역사 교과도 하겠다는 거면 자기들이 뭐가 아픈 데인 걸 알아. 그렇죠. 근데 야당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야당이 모르지. 야당이 모르는 것 같아. 얘들은 오히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만 모르고 있네요. 야당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민중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 언론, 예, 민족 예. 이 부분을 얘네들은 대비를 그렇게 했네 지금. 그렇죠. 종편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자기 만들고 나름대로. 국정교과서 만들고 파탄시키고. 근데 그게 쟤네들의 아킬레스건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권 국가잖아요. 그리고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마땅히. 예?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내가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연달아 하고 있다고. 그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면죄부 주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도 하나는 예를 들면은 사드 배치 같은 거 한국에 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개성공단 폐쇄하는 거. 이거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막 자식 얘기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라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가자는 거거든 지금. 응? 근데 이 막가자는 것에 대해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근데 그나마 개성공단은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내던데. 아 그래요? 그나마. 그래서 이게 미래 지금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낸 여야는 다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끌려가는 거지 이 흐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대세라고 보고 그게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유독 그 민주통일 정치 포럼의 성명이 눈에 띄네요. 끌립니다. 네. 대변 직접 쓰셨나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을 안 하지만 저는 시대에 감흥하는 그런 글과 말 이런 것들은 언젠가 빛을 발하고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야의 정치를 안보 경쟁 정치를 보면서 정말 이 새로운 진보 정치의 출현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거 국면에서 또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종편들 또 여야가 한꺼번에 뭐 같이 규탄하고 북한 인권법도 통과시킬 것 같은데 이런 혼탁한 이 정치 상황에서 민족 문제를 걱정하고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민족의 운명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최소한 아무리 자기가 뭐 좌파든 뭐 보수든 관계없이 최소한 이거는 민족 구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 도덕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치유하는 그 우리는
곧 오래 못 간다 싶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죠. 그래 하여튼 뭐 나는 저 러시아가 최근에 그 외교장관의 한 얘기 오자회담을 그리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은 육자회담뿐이다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은 미국의 대북 정책, 대북 적대 정책의 포기 그리고 북한의 핵 이 문제를 함께 놓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니들 핵 맞지 말라 이렇게 하지 이게 유일한 길이다. 거의 상한 뭐 서로들 박연을 큰 틀에서 하는 길이 지금 길이지 지금처럼 뭐 개성공단 맞고 또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적 욕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곧 이제 3월달 2월 말 3월 초 해가지고 키리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이제 막 고조되는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방송으로라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계속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헬조선 독립군 역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겨내고 남합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날 양키놈 양수대전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